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면 제도는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72년간 기능해온 국가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려면 문제점을 모두 면밀하게 점검한 뒤 부작용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추진하는 게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동안 다수의 범죄 피해자와 여성 장애인 단체, 법률 전문가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예상되는 서민 약자들 피해를 숱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바꿔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보완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김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다음 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죠라고 썼습니다.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조화도 놓았습니다. 마치 보완수사권 폐지가 노무현 정신인 양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법적 견제장치를 없앤 것이 노 전 대통령이 바랐던 노무현 정신일 리 없습니다.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소법 개정 취지는 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자를 끝까지 검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10월부터 경찰의 수만 건의 사건이 하늘에서 떨어지듯 몰리면 기존 수사까지 사실상 올스톱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이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한 것이 지난 3, 4월 2달 동안에만 25,152건에 달했습니다. 양 변호사 말대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들은 직접 보완하던 사건까지 모두 경찰에 보내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의 수만 건의 사건이 추가로 몰릴 수밖에 없어 사실상 수사가 멈추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던 민주당 이원주 의원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입법 복주의 책임을 언젠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정부가 일정 가격을 넘는 주택은 1주택자라도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최고 세율도 다주택자와 같은 5%로 올렸습니다. 시세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 4배, 2028년에는 7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주택 양도소득세도 강화됩니다.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장기 거주 공제로 전환하면서 최대 80%인 공제 한도를 10억 원 금액 기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넘게 거주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20억 원일 경우 지금은 16억 원을 공제받지만 2029년부터는 10억 원만 공제됩니다. 과세 대상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면서 세부담이 3배 이상 뛸 수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 과거 민주당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으로 똘똘한 한채 현상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 한채마저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줄곧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로 OECD 평균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를 현실화하여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식이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급하게 바꿔 징벌적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세율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지 특정 계층, 지역의 1주택자만 타깃으로 삼는 것은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당장 자기 집 세 주고 다른 집 세 들어 사는 비거주 1주택자들은 하루아침에 투기꾼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크게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장기 보유 공제는 원래 투기꾼 아닌 실거주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장기간 보유 거주한 국민에게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집값 상승분을 차감해 과도한 세부담을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한 집에 오래 살았다고 세부담이 급증한다면 이는 실거주자를 잠재적 투기꾼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집값 상승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인플레이션이 만든 합작품인데 그 책임을 장기 실거주자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공급 대책 없는 세제 강화는 과거에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 없이 징벌적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려는 땜질식 처방은 집값 불안의 불씨를 더욱 키울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에 직접 수사권은 물론 보안 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954년 이후 72년 동안 유지됐던 국가사법체계를 바꾸는 일을 민주당의 당론 확정 10일 만에 속도전으로 끝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우려 입장을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민주당 전당대회의 쟁점이 되자 국회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권한 집중을 언급한 뒤에는 변호사를 해보니 검찰도 경찰도 못 믿겠더라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에는 한치의 빈틈이나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그대로 놔둔 채 시행을 하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려와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바로 잡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문제점을 덮고 법안을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국민 안전에 대한 문제를 두고 일단 시행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처리하면서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선 모두 검찰에 송치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전권 송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가 서민과 장애인 등 약자에게 집중될 수 있음을 민주당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처리할 법률이 19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완 입법이 수없이 필요할 만큼 누더기로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까지 이 법률들을 다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민주당은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더기 입법도 모자라 추가적인 졸속 입법까지 예고한 겁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국민 피해에 대해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사 통합 관련 그동안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정 군종이 군대를 장악하고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어딨나?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도 했습니다. 육해공사 통합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육사 없애기라고 밝힌 것입니다. 과거 5.16은 육사 8기, 12.12는 육사 11기가 주도했습니다. 육사 쿠데타라고 불러도 반박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해체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대다수 국민도 지지했습니다. 12.3 계엄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오판이 촉발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당일까지 계엄 시행 여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육사 출신 안보실장은 대통령 면전에서 계엄이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반대했고
군 출동을 사실상 막은 육사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쿠데타 세력으로 지목한 사람들 대다수는 영문도 모르는 채 상급자 지휘에 따라 움직이다 계엄 가담자로 분류돼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군의 숙명 때문에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아직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육사 쿠데타라는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육사에 책임을 묻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군의 합동성을 위해 진행한다고 홍보해온 3군 공사 통합 과정이 사실은 육사 해체 작업이었다고 고백한 셈입니다. 그동안 내세운 근거가 전부 허울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말대로 육사가 군을 장악하고 나라를 절단냈다면 해공사 출신은 통합에 찬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뭉쳐 졸속 통합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해사 출신은 통합학교를 대전에 만들면 산을 보며 미래 충무공을 양성하라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대다수 육사 출신은 지금 폭염에도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계엄 연루는 극소수 일탈인데 육사 전체를 쿠데타 잠재 세력처럼 낙인 찍으면 이들 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의 100년 미래가 달린 문제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졸속 처리해선 안 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 신중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부는 메가특구법에 R&D 인력을 대상으로 이른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정 소득 이상의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안 들어가면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어도 지금 엄청난 이득을 내고 있다며 경쟁국에 따라잡히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노동장관이라지만 지금 세계 반도체 업계가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 대만, 일본은 국가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키우고 있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우리와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 CXMT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 근무를 하며 쫓아오는데 한국 반도체 연구자와 엔지니어들은 법에 가로막혀 하고 싶어도 더 연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 장관은 양대 노총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끌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기업 노조들이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에 대해 쟁의 대상이 안 되는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N% 성과급 교섭을 자청해서 중재했는데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궁금합니다. 그는 얼마 전 대기업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은 외면하고 자기 담당 분야만 들여다본다면 국사 전체를 논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